발로슨 칙칙한 기사는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주간으로도 1% 넘게 오를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1주택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서 이거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앵커를 오지 말라 그러고 특별히 그 부동산 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입니다. 예, 요새 바쁘시죠? 네, 바쁘네요. 정부가 저희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바쁘고 네. 사람들은 또 사람들대로 바쁘고 네.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그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이게 경제경영서적이 전체 책 베스트셀러 1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지금 얼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네. 이거를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을 쓰신 그 더 리서치 그룹의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렇게 거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또 올라갈 만한 데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안 되는 데가 따라 올라가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겠는데 네. 요새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서 부동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뭐 계약금을 맞아요.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뭐 파기가 돼갖고 떡을 주면서 그냥 하길래 네. 3천만 원 얹어 주고서 내가 샀다. 네. 이런 얘기부터 들었고, 네. 그러니까 아는 분이 그분은 이제 금융회사 되게 굉장히 최고위 간부신데. 네. 이게 집이 1층이라 조금 싫어서 네네. 이제 우리 이사 가자 위층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은 팔고 윗집은 사는 계약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네네. 파는 계약을 하고 사는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이분이 안 판 거야. 와, 멘붕.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가셨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강남에서. 가슴 아프시겠네요. 그래갖고 지금 그 형수님이 아직도 지금 몸져 누우셔서 못 일어나고 계시다고 지금. 기사에도 났잖아요. 화병, 예.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현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급등 시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건 좀 문제점 찾아서 네. 안정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가장 잘못된 방법은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조급함이 예,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정권 내에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지구를 조성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보통 15년 걸려요. 시작함부터. 그러니까 지금 목동 재건축 연기를 했는데 목동 재건축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급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광명 택지 개발 이런 것들 다 15년 전에 다 준비했던 것들이고 지금 강북의 뉴타운들도 다 15년 된 것들이에요. 이제 분양하고 입주를 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오를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 새로 개발을 막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지금 뒤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조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하고 중간 정도 된 아파트들도 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헌 아파트들 있잖아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없는 헌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진짜 서울에선 살 곳이 없어요. 예, 이건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공급 대책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서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은 서울까지 올 수 있는 방해 교통망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만들겠다라고 확실하게 데드라인을 줘야죠.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데드라인이 있으면 기다려요. 근데 이게 데드라인이 없으면 못 기다리거든요. 전 제일 나쁜 정치인들이나 제일 나쁜 남자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지방 부동산 뭐 지방이란 말 안 쓰고 싶은데 그냥 그래서 제가 비서울이란 말을 썼습니다. 비서울 지역의 부동산의 동향을 좀 지역별 특성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 얘기를 아마 마무리하면서 이제 비서울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비서울에는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천 자체 수요가 아니라 거의 한 80%가 서울 수요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세가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부 인사들도 많은데 그거는 진짜 부동산의 구자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 인천이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빠지면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이유는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도 어차피 예. 거기로 이사 가시고 예. 여기가 맞아요. 빠지면 일로 다시 네.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예전에 서울과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개포주공이 2단지, 3단지가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네. 그 전에는 15평짜리였어요. 15평에서 옛날에 5명, 6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서 40평, 50평으로 만드는데 3명 살아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옛날보다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평수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다 10평대 전후였었는데 지금은 다 30평대 전후예요.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수요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8월 27일 대책 나온 거 보고 제가 조금 황당했었는데 서울 수요가 네. 5만 5천 세대고 향후에 공급될 수 있는 공급량이 7만 2천 세대이기 때문에 2만 세대가 남는다.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계신 분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인천에 이미 2천만이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과 무관하게. 그거는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책은 절대 먹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을 이해하려면은 서울서 밀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든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간다고 하면은 서울까지 연결된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보통 전철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쪽은 7호선이 연장이 돼 있습니다. 7호선. 그렇죠? 강남까지 가는 녀석. 그다음에 1호선이 있고 예, 그런 노선들 주변은 그나마 난데 그 노선과 무관한 지역들은 수요가 없어요. 현재 용인은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신분당선이라든지 분당선 라인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점차 내려와서 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도 좀 그러니까 용인이 말씀해 되게 커요. 용이 진짜 커요. 구가 세 개잖아요. 용인 살아봤거든요. 일단 100만인데 그렇구나. 수지구라는 데가 있고 기흥구라는 데가 있고 처인구라가 있습니다. 처인구가 거의 면적의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처인구는 말 그대로 좀 미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한수씨 씨도 이제 그쪽 그쪽에. 부지고요. 이제 좋다고 말씀하신 지역은 대부분 다 수지구예요. 네. 신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거긴 이미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지 살았었는데 친구가 나 용인 에버랜드 놀러 네. 왔다고 네 용인 산다며 잠깐 보자 그러고 야 에버랜드 가려면 1시간 걸려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진짜 넓긴 넓어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에버라인이라고 경제도 생기는 바람에 이제 전철이 생기긴 했는데 멀어요 그래도. 네, 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이런 정말 상승 강풍장이 지금 뭐 용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거죠? 정확하게 신분당선 라인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역에 출발해서 이제 처음에 판교, 분당, 용인의 수지, 지금 광교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 라인은 다 비쌉니다. 그게 딱 이유 딱 하나예요.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광교에서 전철을 타게 되면은 37분이면 광남역까지 오거든요. 강남역까지. 그러면 이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집보다 그러니까 가깝네. 이제 비싸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입지가 비싸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강북처럼 난개발한 지역보다 택지 개발지구, 맞아요. 깨끗한 신도시가 좋거든요. 강남이 비싼 이유는 택지 개발지구예요. 신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분당, 용인의 수지 몇 개 지역들, 그다음에 광교는 아주 깔끔한 택지 개발지구거든요. 기반시설이 좋단 말이에요. 학교도 좋고 상권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들이죠. 그 공급 정책을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고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좀 뭐 조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부가 왜 조급한지도 알겠어요. 하도 알아요. 뭐라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데드라인을 정해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또 검토하는 것들이 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검토 단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GTX가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A 노선만 확정이 됐고 뭐 올 12월 때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B 노선이랑 C 노선 지나간 지역들이 취약한 지역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긴 지금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성이 1이 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지 않으면은 사업성이 떨어져. 안 하겠대요. 근데 네, 그거는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라인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분당선 라인은 그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비싸다고. 예, 예. 그렇게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광교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들어올 만한 경제적 여유 되시는 분들인데 좋으니까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B 노선, C 노선을 만들게 되면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을 분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이 넘지 않아도 세금으로 지금 세금 10조 더 거쳤다며요. 예, 예. 그런 것들 쏟아 넣어야 되는 것들이죠. 제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은 서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어요.
흑자라는 노선이 2호선과 9호선밖에 없고 어차피 나머지 7개 노선은 다 적자예요. 예. 거기도 적자인데 서울도 적자인데 경기도 노선에서 흑자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세금 내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이게 장기 계획이니까 야 지금 집값 짜는데 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장기 계획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면은 네. 단기적인 수요들을 분산시켜가지고 기다린다니까요. 이 네. 지금 데드라인 시장의 주면. 과열을 네. 좀 촉진,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이 잘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은 보금자리 주택을 확실하게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 삼성 신도시, 별내 신도시 이거 개발 안 했으면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들. 그래서 한 70%, 80% 가격으로 또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 안정화 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실제로 개발되면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강남에도 영향이 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보다 많이 싸니까 저건 또 새 아파트 하냐. 강남이 대부분 더 낡은 아파트였잖아요. 그래서 예. 위례 신도시에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신도시로 강남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대신 이제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로또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막 욕 많이 먹었잖아요. 반값 아파트. 근데 로또도 국민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산층들이 아니 내가 산 로또가 돼야 로또지. 그러니까 로또는 한 명, 두 명밖에 당첨이 안 되잖아요. 그건 최소한 몇만 명은 당첨이 되잖아요. 저는 그 로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허구에서 로또 분양가 정책을 피잖아요. 그쵸. 서울에 네. 있는 주요 아파트 당첨만 되면은 한 3억에서 한 10억이 맞아요. 생겨요. 그거 중산층들이 그걸 어디서 구해요? 한번 몇천 세대라도 그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예, 저는 그건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확정된 물량과 시기만 정해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이제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입지가 다 대부분 다 서울 근교예요. 서울 수요를 분명히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거면. 네. 이제 그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1주택자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이게 네.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주거 환경을 좀 더 네.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갈아타기가 싶은 힘들죠. 생각이 드는데 갈아타는 게 뭐 너무 이렇게 올라버리면 레버리지도 커지고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가격이 자기 건 올랐으니까 또 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도 어제 또 이제 임대 네. 사업자들 또 이렇게 뭐 하나 또 규제를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해피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이라도 집 살 수 있으면 산다는 심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빠지면 사야겠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청약을 매일 넣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입지, 제가 희망하는 입지에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매주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입지, 선호하는 입지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넣으세요. 요새 청약 예. 당첨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점제가 낮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40평대 이사 같은 경우 추첨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40평대 이상으로?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 데는 40평대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1차 전략이고요. 네. 돈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경제적으로 가용한 자금들을 다 모아서 대출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 이건 네.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빚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그렇게 생활비 해주지가 내고 않아요. 네. 내 생활비 낼 정도 제외하고 진짜 조금 빠듯한 살림살이 할 정도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에 좀 10년 그러니까 준공된 지 10년 미만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리도 상관없고 남양주도 상관없고 뭐 광명, 하남도 상관없고 그런 데서 제일 가능한 것까지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3년 살면은 비과세 기간을 줘요. 양도세 그러니까 3년 동안 살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고 조금 더 좋은 지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강남 사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서울에는 못 산다. 근데 서울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평당 1,000만 원, 뭐 2,000만 원, 5,000만 원 넘는 게 아니에요. 도봉구 가면 아직도 평당 700짜리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오를 것인가는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히 실거주 목적으로 살 집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 안 10년, 하시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그냥 전세로 쭉 살다가 10년 뒤에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엄청 더 올라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BMW 샀더니 불났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 무주택자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살면 인플레이션만큼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입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만 비싸게 살지 않으면은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주택자는요? 1주택자를 위한 조언. 지금 시장에서 특히 입지가 좋은 데들은요. 먼저 사야 돼요. 먼저 살고 내 거 팔아야 돼요. 내 거 판 다음에 사면은
이게 답이 안 아까 나오거든요. 그분처럼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지금 조정되는 시장 있잖아요. 네. 거기는 먼저 파세요. 그리고 골라서 하면 됩니다. 예. 그건 또 전략이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들하고 이게 아니 뭐 이렇게 뭐 시장이 불안한 거 오케이.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자꾸 나쁜 놈 만드는 것도 기분 나쁜 것도 오케이. 근데 올랐으면 좋은 건 아니냐요. 일단 오른 거 자체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불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주택자들을 위한 조언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조언하고 싶지 않고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건 투기꾼들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그분 역량대로 하는 것들이고. 아닙니다. 그분들은 네. 자기가 이제 네. 공공임대 사업자로서 네. 나라가 해야 되는 부동산의 어떤 임대 수요를 자기가 해주고 있다라는 나름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던데요.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뭘 해도 욕을 먹게 돼 있고요. 일단 집이 2채 이상 있으면은 적폐예요. 이 정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으로 갑니다. 저는 실수요 입지로서 좋은 입지들을 선택하고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솔직히 전 진짜 애국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방에 집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임대금도 거의 안 올려요. 사두고 잊어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세입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한테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도 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 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은 집값이 빠지고 무주택자들이 임대가 아니라 집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안 사는 게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왜냐하면은 집은 사는 순간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 재산을 정부에서 건데. 내려갈 거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안 들어오니까 니네가 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총알바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거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인플레이션만큼은 상승한다. 근데 그것들이 부담되면은 그러니까 임대로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로 살고 택일을 하게 해주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지 무조건 집값이 빠진다는 것들로 하게 되면은 임대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가 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좋아하지 부정적으로 정책을 피는 것들은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청에 이제 취재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쪽에 북새통을 이루더라고요. 정신없이 막 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임대사업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파리 대책 때,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등록을 시켜놓은 다음에 혜택을 없애게 버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사기고 기만 아닌가요? 그건 형사처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등록을 한 건데 그거 안 되게 되면은 등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그것도 이런. 그렇고 이제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정말 임대사업 등록하려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문제했던 게 뭐냐면 소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가 맞지. 소급제를 하는 것들은 제가 법적 사실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웃겼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냥 제 넋두리였던 거고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고요. 이게 그리고 임대 사업으로 매물을 등록하게 되면은 8년 동안 묶여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더 적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입자를 바꿀 때마다 있잖아요. 바꿀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더 많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8년 후에 예를 들어 금융족발 사건 그런 패턴이죠. 일단 임대차 보호되고 있던 시점에 넘어갔을 때 확 올라가는. 그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좀 유사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8년 다음에 오를 때는 그러니까 8년 다음에 오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택이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건 집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혀 피해가 없는데 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돼요. 어떤 점? 애들이 컨택을 해서 얘가 옛날에 슈거라고 기억하십니까? 휴먼 씨와 거지라고.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가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막 놀리고 또 몇 평대, 10평대, 난 40평대 막 위에가 생긴 건데 여기다가 임대사업 물건이라고 등록을 하는 순간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거기 보면 이제 월세인지
전세진도 나와요. 그럼 전세 사는 애들은 정말 못 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는 집주인하고 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입자 자녀분들이 마음의 상처 받을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건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임대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 사는 가구들을 제가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부에서 이런 우울증이나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한테 피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주인한테 전혀. 예, 오늘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해봐갖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김혜수 기자도 부동산을 취재하면서 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들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은 이제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책들을 정말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도 정말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부처별로 되게 입장차도 되게 다르고 얼마 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거에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데드라인을 준다든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불안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누구한테도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을 힘들게 펼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하더라도 확실한 정말 믿을 만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장님 뭐 부동산 관련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는 주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도 있고 업무 시설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큰 판에서 국민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좀 큰 판을 그린 다음에 부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사과를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여의도 용산 개발한다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아, 정치인이 사과도 하는구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개발 계획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여의도지만 여의도랑 용산은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업무 시설, 그러니까 상업 지역 용도가 거기는 업무 시설로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신경 쓸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화려한 개발들을 개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업무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은 주거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달라. 대신 국가적인 차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의도나 용산에는 집이 별게 몇 개 없어요. 아파트가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아파트값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지금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미는 게 제일 싫어요, 진짜.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화해 분위기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든가. 예, 영원히 못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와서 용산역에 딱 내리면은 한강이 쫙 펼쳐져 있고 뒤에 관악산이 딱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 여의도 막 기암절벽 같은 멋진 고층이 있어야지 포토존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오 뷰티풀 이렇게 나올 건데 35층짜리 아파트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와서 돈을 쓰게 하는 곳을 만들어야지 지금 돈을 지금 막 주머니 넣고 막 이렇게 만드는 정책들이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주택만 보지 말고 업무 시설도 보고 상업시설도 보고 교통도 보고 좀 전체적인 큰 판을 그려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좀 같이 좀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요새 좀 걱정들도 많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떠나서 뭐 주식이 됐건 아니면 블록체인의 뭐 비트코인이 됐건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이게 뭐 그때 비트코인 때는 대학생들이 옆에 있는 친구는 수십억을 벌었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뭐 내가 월급 버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근데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뭐 1년 후, 2년 후를 대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게 사소하게 성공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구나 하지만 이전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던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도 금세 따라잡힙니다. 이게 진입장벽 자체가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뭐 진짜 무주택자라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만약에 제일 큰 문제야. 10년 후에 내가 집을 꼭 산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살 거니까 나는 BMW를 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게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그런 시장에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치환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